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반,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 303동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확히는 406호에서 시작이 된 불인데 깜짝할 사이 아파트는 응급 상황이 됐죠.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잠을 자던 주민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정신없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인지한 주민 40대 여성 A씨 또한 빠르게 일어나서 집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때 12살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한 남성과 마주합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그는 이상하리만큼 미동도 없이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남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요. A씨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걸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도 북새통이었습니다. 워낙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신고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죠. 처음 신고는 불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아저씨가 사람을 막 칼로 찔러요 막 이런 내용으로 변하는 거예요. 첫 신고는 새벽 4시 29분에 들어왔거든요. 경찰이 빠르게 출동했어요. 그래서 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14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새벽 4시 35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2층 복도에서 칼을 들고 있던 그 문제의 남성과 대치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공포탄, 테이저건, 실탄까지 동원됐어요. 그 과정에서 남성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15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다행히 화재 또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생 32분 만인 4시 57분에 진압되었습니다. 체포된 남자의 정체는 당시 42살이던 안인득. 앞서 맨 처음 화재가 시작된 406호, 그곳이 바로 그가 살던 집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직접 질렀고요. 이후에 각각 34cm, 24cm짜리 식칼 2자루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비상계단에 우뚝 서서 도망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총 22명이었습니다. 그중 5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창극이 벌어진 거죠. 간신히 생존한 피해자 중 1명은 치명적인 척수 손상을 입어서 왼쪽 몸의 팔다리를 평생 쓸 수 없게 됐고요. 또 다른 주민들도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죠. 정말 범인이 하룻밤 사이에 5명을 살해하고 17명의 부상자를 내게 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국민 임대주택이었습니다. 대부분 10평대의 소규모 아파트였어요. 즉 주민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보다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상대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죠. 근데 여기서 목격자의 놀라운 증언이 덧붙여집니다. 안인득을 마주한 주민들 중에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남성일 경우에는 그가 전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막아선 관리소 직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그저 그냥 너무 좀 덩치 큰 성인이면 그저 노려보기만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살해를 당한 이들은 여성, 미성년자, 노인과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엄마와 같이 있던 12살 초등학생 금양 사망했고요. 또 금양의 할머니 65세의 여성 김씨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59세의 여성 이씨 그리고 안인득의 공격을 막아서다가 사망한 74세의 남성 황씨 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던 19살 최양까지 이렇게 총 5명의 피해자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여기에 대해 안인득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곧이곧대로 믿기가 힘들어요.
구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피해자들이 주로 목이나 쇄골 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즉 안인득이 주요 급소, 목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명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범행 동기가 뭐냐? 안 씨가요, 검거된 후에 술술 입을 열어요. 자기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아니, 자기 월급 못 받은 문제를 왜 주민들한테 범죄로 풀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마저도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그는 무직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라는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게다가 그가 경찰에 붙잡히던 순간 다 죽였어!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도 좀 기이했죠. 좀 더 알아보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안인득이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사건 당일 밤 12시 50분쯤에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장면이 포착돼요. 이런 정황을 토대로 그의 범행은 그저 홧김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납니다. 안인득,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1977년생으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사형제중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은 넉넉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단칸반 전전했고요. 워낙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인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고등학교 졸업장 따겠다면서 방송통신고에 진학을 했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 그만두었고요. 만 18세가 되던 해에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소년원에 간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진주에 있는 한 정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지내던 안인득에게 20대 초반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이걸 산업재해를 이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게 하청업체 직원이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안인득이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평소처럼 밥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날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 막 고함을 치면서 상을 뒤엎고 또 집에 있는 물건들 막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2010년에 폭력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어요. 이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던 대학생에게 갑자기 네가 나 희롱했잖아, 놀렸잖아 이러면서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이때 안 씨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예상하셨죠? 조현병을 판정받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망상 증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 그는 형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습니다. 뒤이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이것조차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달 전에도 안인득은 경찰에 신고를 당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2018년 12월부터 2달간 한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단 열흘밖에 출근하지 않았죠. 출근을 안 하니까 회사는 당연히 그를 해고했고 열흘치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그러자 안인득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왜 월급을 이렇게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여직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겁니다. 난동이에요, 난동. 그래서 이 혐의가 이제 혐의 때문에 입건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돼요. 또한 방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 10일 날 전주시의 한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습니다. 여기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무기가 있었으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이때도 벌금이네요. 이거 안인득이요. 애초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얼마나 살았냐? 2015년 12월부터 입주를 했고 쭉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6년 이후부터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일방적인 위협이었죠.
근데 바로 이때가요. 정신과 그 통원 치료를 거부하던 시기라고 해요. 주민들에 따르면 발코니에 서서 지나가는 주민한테 이유 없이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특히나 그는 바로 위층, 그러니까 5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9년이 되니까 이상 행동이 극에 달해요. 윗집을 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윗집 현관에다가 오물을 투척하거나 지나가는 주민한테 계란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일삼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인득은요, 특히나 그 5층에 살던 19살 최양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또 최양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그의 성향이 좀 드러나요. 이 최양네 집에 여자들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만만했는지 지속적으로 가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초인종 막 누르고 최양 뒤를 따라다니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최양네 가족들이 사비를 들여서 집 앞에 CCTV를 달아둘 정도였어요. 그때의 영상을 보면 안인득이 최양이 나올 때까지 숨어 있어요. 너무 소름 돋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걸 겪은 주민들이 몇 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유, 직접 만나서 주민들끼리 좋게 화해하세요. 너무도 아니란 대응이었죠. 심지어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근데 그냥 좋게 풀라는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안 가서 5명의 죽음을 부른 끔찍한 창극이 발생한 거고요. 추후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총 8건의 주민신고 중에서 4건은 미흡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당시 안인득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물론 그의 이상 증세 알고 있었고 손을 그냥 마냥 놓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친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시도도 있었죠. 근데 이게 또 거부당합니다. 왜냐면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전문의 2명의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안인득이 진료 자체를 거부하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일단 과거에 이 안인득이 조현병 진단 받았던 기록을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의료법상으로 쉽게 통과될 수 없었죠. 다음으로 형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경찰이 직접 지자체에 요청을 할 경우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무용지물이에요. 현행법상 자신들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만 돌아오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면서 경찰이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요, 이 형이 검찰,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시청,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곳에다가 문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동생을 좀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느냐.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비극이 예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안인득의 피해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합심해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특히나 윗집에서는 자기 집에 벌레를 투척한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사건 당일 그는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일부러 큰 소리로 불이야! 불났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난간을 막 두드리면서 사람들 빨리 나오라고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와 도망치던 그 초등학생 아이, 또 자신이 평소 스토킹하던 최양을 쫓아가서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여성이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근데 일부러 자기가 2층에 가서 기다렸다가 공격하기도 했죠. 정말로 말 그대로 이건 미치광이 한 명이 아파트 단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비극이야. 그런 안인득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범행의 철저한 계획이 드러났고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았죠. 사형이 딱 선고되는 순간 안인득이요, 으악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고요. 이어서 2020년 4월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안인득이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재판장님의 말까지 다 끊어가면서
일반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거죠. 니들이 지금 나한테 누명을 다 덮어 씌운 거다. 나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듣고 있던 방청객이 방청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발 좀 닥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2심에서는 형이 뒤집힙니다.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고요. 실제로 그의 병은 좀 명확했습니다. 의료 기록에서 안인득은 그동안 무려 68번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조현병 자체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통원 치료받고 또 약물 복용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인득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면서 자기가 위험인물이 되길 자초한 거예요. 그런 그를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동시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요. 적어도 강제 입원만 됐더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벌어지지 않죠. 물론 과거에는요, 이렇게 강제 입원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처럼 미치광이처럼 날뛰는데요? 아니면 단지 그 기관의 관련자들이 번거롭다는 생각에 모른 채 한 건 아닐까요? 한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주민들은요, 꽤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당연하겠죠. 불안과 스트레스, 공황장애, 거기에 대인기피증까지. 그래서 70여 명의 주민들이 진주시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나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영구적으로 성대가 마비되기도 하고 신경장애, 만성 통증까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해 주민 상당수가 이사를 간 지 오래입니다. 추가적으로 참사 4년 만인 2023년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고 막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절한 개입에 실패했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만큼 이 사건은요, 물론 안인득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삐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방치한 국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요, 또 국회는요, 일명 안인득 방지법 발의했어요. 이건 경찰이 단독적인 판단으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치료 감호를 받던 사람이 보호 관찰이 끝나면 이걸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정이 됐더라고요.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극이 잊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아픔이 2번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저녁 6시 반,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번동을 연결하는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낯선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총성이에요. 터널이라고 해서 혹시 굉장히 외진 곳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긴 엄연히 서울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심지어 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는 300m 정도만 떨어져 있었고요. 또 차가 오가는 길도 인접하고요. 게다가 당시는 6시 반, 퇴근 시간이라 오가는 행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총성이라뇨. 오페산 터널 총격. 이날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범인은 46살의 남성 성병대였습니다. 도대체 중년 남성이 왜 총까지 들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의 삶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요.
자, 이 말은 집행유예 기간, 즉 4년 동안 동종 범죄나 유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바로 감옥엔 안 갑니다. 근데 그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병대가 또 청소년 강간을 저질렀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실 그가 처음에 저지른 그 특수 강간, 이 말 자체가요,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폭력이 수반된 더 질 나쁜 범죄입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이런 사람한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도 좀 그렇죠. 잠자코 살라고 내려준 그 기간 동안 또 미성년자를 강간한 거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성병대는 징역 5년형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엔 복역을 하던 중에 교도 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게다가 동료 재소자 음식에 약을 탔다 이런 누명을 씌웠대요. 그래가지고 또 징역 8개월이 추가됐고요. 참, 그야말로 교도소 안팎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데요. 그런 그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온 때는 거의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당연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성병대가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죠. 성병대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2013년 원래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번동에 터를 잡아요. 처음엔 떡집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뒀고요.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큰 손해만 봤습니다. 2015년 5월부터는 가진 돈이 몽땅 떨어졌고 생활고에 시달려요.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증금 300만 원 중에 70만 원만 좀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예요. 연체된 그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까달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나랏돈도 잘 받아먹었습니다. 성병대는 강북구청과 또 번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 덕에 3개월간 약 1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타는데 결국 이것도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해지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텐데 성병대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경찰의 사주를 받고 자기를 음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성병대가 생활고에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니까 원망하던 화살이 엉뚱한 곳에 간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되짚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그게 성범죄, 그걸 저질렀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병대의 생각은 달랐어요. 엉뚱하게도 자기를 체포한 경찰로 화살이 향한 거예요. 경찰을 원망해요. 게다가 지금 전자발찌 차고 있잖아요. 이게 경찰이 자기를 못살게 굴려는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경찰이 내 직장의 사장을 다 사주해서 나를 음해할 거라는 피해망상까지 확대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점점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쳤느냐. 이 사람이 나는 애초부터 잘못한 게 없어. 난 누명을 쓴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생각이 오만 방향으로 간 겁니다. 심각해요. 그러면서 성병대는 자신은 언젠가 경찰에 의해 암살당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경찰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2016년 5월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20cm가 넘는 회칼 4자루를 구매했어요. 흉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병대가 원래 경찰한테 총을 빼앗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총 사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보통 소지하는 것과 유사한 리볼버 형태로 된 비비탄 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시작해요. 그 총기 개조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인터넷 동영상을 뒤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경찰들이 나중에 이 성병대가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검증한 겁니다. 언뜻 보면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력은 대단했다고 해요. 경찰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인간 근육의 강도와 비슷한 젤라틴 블록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무려 34cm나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급소에 맞으면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위력인 거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 총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화약입니다. 화약 자체는 일단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성병대는 전과자여서 더더욱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화약을 구했냐? 이것도 참 황당한데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갖고 노는 폭죽 있죠? 성병대가 그걸 잔뜩 사모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화약을 일일이 긁어 모아요. 또 탄환은 쇠구슬로 대체했고요. 아예 작정하고 정말 총기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열성이면 차라리 이 일을 하지 그랬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성병대가 만든 총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이 하나씩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딱 봐도 파이프 개수가 상당해요. 최대한 많이 쏘고 싶었던 거죠. 한편 성병대가 원한을 품은 건 경찰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2월에 같은 동네에서 한 차례 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만난 부동산 업자 60대 여성 이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전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말을 걸었죠.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이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라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때 성병대는 이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앙심을 품게 되죠. 성병대가 이사한 곳은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 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가까워요. 게다가 관리 문제로 이 씨와 성병대가 또 사소한 언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병대는 더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 이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 암살할 수 있는 비밀 경찰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면서 2016년 10월 17일 직접 그녀에게 술 한 잔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이 씨는 나는 술은 안 먹어요 하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성병대의 머릿속에는 그럼 그렇지. 너 비밀경찰 맞구나. 와, 여러분,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틀 뒤인 10월 19일 저녁 6시. 성병대는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번동의 부동산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고 나오길 기다려요. 이 씨가 문을 잠그고 이제 퇴근을 하던 길에 조심히 그녀를 따라갔고요. 바로 옆에서 틈을 보고는 사제총 한 방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조준에 실패했어요. 대신에 길 건너편에 지나가고 있던 무고한 행인 71세 이 씨가 총알에 복부를 관통당합니다. 날벼락인 거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한편 지금 부동산 업자 이 씨는 총을 맞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성병대가 집요하게 쫓아왔고요. 여기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더니 이 씨의 머리를 5번이나 가격합니다. 그녀는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기절했어요. 이때 성병대는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죽었다고 여기고 공격을 멈췄는데요. 이후 빠르게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적을 당할 거니까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끊어냈어요. 그렇게 향한 곳이 최초 현장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오페산 터널입니다. 그는 터널 옆 풀숲에 일단 몸을 숨기게 돼요. 한편 이 사람의 도주를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강북경찰서는 6대의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터널 근처에 도착한 이들은 번동 파출소 소속 54세의 김창호 경감, 그를 포함한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총격이 아니라 폭력으로 접수된 겁니다.
그 말인즉슨 경찰들 중 누구도 방탄복 같은 기본적인 방어 도구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김창호 경감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성병대가 몸을 숨긴 그 숲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순간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병대가 쏜 거죠. 이 총알이 5m 거리에서 발사되었고 김창호 경감의 몸통에 박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 경감은 흉부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함께 출동하신 다른 경찰관분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성병대의 총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잖아요. 6대나 지금 여기 왔으니까요. 그러는 족족 사제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도 대응 사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경찰이 발사한 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이 중 2발이 성병대를 맞추긴 했는데 그는 이미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약 10분간 숨막히는 교전이 이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와중에 뜻밖의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병대를 붙잡는데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한 시민이었는데요. 당시에 인근에서 건설 노동자였던 56세 김 씨 그리고 33살의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팡탕탕 막 총성이 들리니까 뭔 일이야 하고 주시하게 되잖아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김 씨는 성병대가 경찰과 막 대치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숲 뒤로 다가가서 그를 뒤에서 덮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이후엔 인근 상가 사람들도 합세해서 결국 성병대를 제압하는데 힘을 보탰죠. 그렇게 잡힌 성병대는 헬멧 그리고 방탄복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소지품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무려 17정에 달하는 사제총기와 칼 7자루 그리고 사제폭탄 1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야말로 작정한 테러범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병대는 저지됐지만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셨고 또 시민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일단 성병대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피해 망상에서 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가 심각한 편집 측정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살상용 무기를 제작했잖아요. 그걸 또 범행에 이용했고 모든 걸 계획했고요. 이 점이 참작된 거죠. 따라서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게 억울했나 봐요. 성병대가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역시나 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확정되었는데요. 이때 재판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그리고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재판에서도 지적되었듯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 경찰관의 사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로 인해 많은 시민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망하신 김창호 경감님은 정년을 겨우 6년 남긴 베테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근데 만약 그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방탄복만 입고 계셨더라면 이런 비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은 그때부터 순찰차에 방탄복을 필수로 배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네 순찰하다가 총알 맞을 일이 있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국내에서 총기 사고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음에도 시민이 나서야 할 만큼 이 진압이 더뎠던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병대 물론 총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래도 경찰도 무기를 갖고 있긴 했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고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규정인데요. 먼저 그 당시의 규정상 경찰은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나면 무조건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이렇게 3번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성병대는 빠르게 총을 발사해버렸죠.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또한 경찰관은 무조건 범인의 하반신에만 총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상반신에 총을 맞을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거겠죠. 근데 당시의 성병대는 풀숲에 몸을 가린 채였어요. 그러니까 하반신만 맞춰야 되는데 경찰은 쉽사리 대응 사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다 물론 지켜야겠지만 이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다 보니 경찰은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던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 경찰, 그들은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경찰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자 아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